강아지들의 DNA를 블록체인에 담아서 그것을 견주에게 코인으로 발행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런 것들이 또 나올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슬슬 상승장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 한 여름쯤 되면은 제가 이제 다른 채널에 나가서도 많이 얘기했던 거긴 한데 50만 불도 갈 수 있다. 중산층 국민들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꾀할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올해 좀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초부터 되게 많이 모아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분의 채널을 보면 좋겠냐라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물었을 때 이제 백훈종 대표님의 채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수 좀 보다가 오늘 모시게 됐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하고 말씀을 이어가시죠. 네, 저는 스매시파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올해로 7년차 스타트업 CEO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게 돼서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이라고 비트코인 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도 우연찮게 2권을 내게 됐어요. 작년에는 비트코인 사용 설명서, 올해는 이제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 가장 최근 올해 낸 신간은 아직 서점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들어갈 테니까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책이 혹시 서점에서 보이면은 쟤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처음 시작하게 되는 계기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좀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시네요. 저도 언제 내가 이걸 처음 시작했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몇 번 해보는데 특정한 모먼트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계기가 있긴 했어요. 일단 제가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어요.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괜찮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던 집안에 살았거든요. 제가 맞이였고 또 그래서 이렇게 유복하게 나름 살다가 아버지가 사업가셨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본격적으로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도 늦게 갔어요, 제가. 미국대학교 다녔으니까 원래 대학교 졸업하고 좀 천천히 가려고 했는데 3학년 때부터 이제 학비를 못 내게 되니까 군대를 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현실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우리나라 젊은 MZ 세대들 사이에서도 부모님이 뭐 계속 잘 해주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험을 해가지고 투자에 오게 된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투자에 원래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어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직장을 바로 구해서 5년 동안 대리 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매너리즘이 엄청 오더라고요. 왜냐면 집안은 한번 꼬꾸라지면은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월급쟁이로만 살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좀 살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으니까 점점 그게 더 보이고 확실해지니까 확 반전을 꾀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죠. 30대 초반 나이에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되는데 그 옮긴 직장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래소 중에 하나인 코인원이라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에서 해외 법인 고객들을 이제 유치를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물론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어쨌든 회사에서 이제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1년 동안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코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교육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뭐 아니면 기타 등등 프로젝트,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2020년 코로나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코인원에서 만난 분들과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1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때까지도 아직도 비트코인을 잘 몰랐어요. 그냥 크립토, 암호화폐 이렇게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가 되니까 강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 못 나가게 되고 집에 있게 되고 책을 읽게 되고 자꾸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게 되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관련 서적들을 제가 엄청 그때 많이 읽어보게 됐어요. 그때 읽은 책 중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인터넷 오브 머니라는 책이 있고요. 하나는 이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2권이 저의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교과서 같은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뭐 사타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뭐 선물 옵션 투자도 하고 저도 다 해봤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모아나가는 투자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20년에. 그러면은 기존에 트레이딩도 해보시고 갖가지 경험을 많이 해보셨는데 결국 지금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매수하게 되는 투자 전략으로 귀결되게 된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코인원에 재직하면서
진짜 많은 프로젝트들을 제가 직접 투자도 해보고 뭐 공부도 해보고 이제 제가 상장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영업 담당자였기 때문에 코인원에 자기 코인을 상장시키고 싶어하는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야만 했어요.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네. 해외에서도 막 그때 2017년, 2018년이 크립토 불장 바로 전후라서 네. 많은 해외 프로젝트들이 거래소에 상장하려고 막 한국에 들어오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코인원에 이제 코인을 상장시키려고 뭐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막 이랬던 때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프로젝트들을 접하게 되고 또 당시 코인원에 아주 좋은 무기였달까요? 중에 하나가 리서치 센터가 있는 거였는데 네. 그 리서치 센터에서 계속 리포트를 발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코인원 리서치 센터 보고서를 빨리빨리 읽으면서 여러 프로젝트들을 공부를 했죠. 근데 일단은 공부할 때까지는 좋은데 첫 번째로 제가 그런 공부를 하고 나서 직접 돈을 담궈보는 프로젝트가 한 5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5개의 프로젝트가 다 공중분해돼서 사라져버립니다. 그 경험을 실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위험한 분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선물 옵션 시장이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커지고 막 50배, 100배 마진 거래소에서 이렇게 큰 레버리지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 투자는 계속 할 수가 있었어요. 알트코인들은 그래, ICO는 위험하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게 될지 1년은 고사하고 몇 개월 후도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단타를 좀 쳐보자. 나름대로 트레이딩 공부도 하고 뭐 제가 그래도 대학교에서 금융공학을 전공해가지고 파생상품에 대한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 거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여기는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더라고요. 이 옵션 시장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보통 주식 시장에서 옵션은 이 전문 투자자들의 영역이다 보니까 옵션 가격 형성에 어느 정도 투기와 거품이 껴들긴 해요. 근데 그것도 정도껏이거든요. 근데 이 암호화폐 옵션은 그냥 100% 개인들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이 프리미엄이나 아니면은 디스카운트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돈을 벌겠다고 했으니 게다가 레버리지까지 써서 당연히 돈을 잃죠. 그래서 한두 번 트레이딩에 성공해서 뭐 수백만 원의 돈을 벌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잃게 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선물이나 옵션은 그냥 청산되면 원금까지 날아가 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돈을 몇 번 잃고 나니까 나는 이거랑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좀 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특히 외국의 SNS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뭐 하나 가는 거야 라는 유행어를 그때도 막 얘기를 했거든요. 스택 비트코인, 스택 세트. 비트코인은 뭐 하나 가는 거다. 팔지 않는 거다. 호들. 홀드에서 D와 L의 순서가 바뀐 이제 밈 같은 거예요. 호들이라는 단어가 그때 유행을 하고 막 이제는 이런 거를 문화를 접하면서 이거는 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해서 파본 거죠. 그래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구나 비트코인. 그렇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또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 외 나머지 알트코인은 심지어 이더리움까지도 알트코인으로 취급한다가 이제 정론이었고, 근데 최근에는 이더리움까지도 약간 모아가는 성격으로 편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흐름은 왜 그런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헷갈려 하시거든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제 이더리움을 아주 좋게 보세요. 말하자면 이더리움은 약간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과 비슷하다. 그래서 구글을 그때 투자했으면 지금 뭐 수백 배 수익이니까 이더리움 지금 사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저는 정확히 그거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인가요? 그런 회사들이 이더리움을 재무 전략으로 가져가면서 축적하는 이유는 이더리움이 이번 알트코인 사이클의 출구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또는 뭐 알트코인 사이클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전통 암호화폐 시장의 사이클을 보면 202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트코인 독주 체제였단 말이에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어서 2025년 하반기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사이클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면 알트코인 사이클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알트코인으로 돈을 버느냐, 여기에서 이제 월가는 결정을 한 거죠. 가장 비트코인 대비 저평가 받았어요, 이더리움이. 그리고 이더리움이 그래도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으로 가격이 오르는 알트코인보다는 그래도 훨씬 내러티브라는 거를 가지기가 쉽죠. 특히 이번 알트코인 사이클, 이번 이제 비트코인 알트코인 사이클의 주인공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퍼질 거다라는 내러티브는 확실하게 이제 거의 사람들의 뇌리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에서 발행돼야 하느냐, 요 질문에서 이더리움이 가장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월가는 이제 내러티브를 형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사 모으는 전략을 취하면서 가격을 부양시킬 수가 있겠거니 라는 여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제 그 전에 1년 동안 비트코인 재무 전략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성공한 케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순환매 논리죠. 비트 재무 전략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 이더리움 재무 전략 기업들도 따라오를 거야. 이렇게 이제 내러티브가 형성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그래 뭐 네 말도 맞아. 하지만 그 월가에 있는 기업들이 이더리움의 이 내재 가치나 아니면은 펀더멘탈 가치를 모르고 정말 그것만 보고 투자했겠냐, 네가 뭘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더리움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봐오고 연구를 해온 사람이고요. 정말 한 5시간 동안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더리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데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더리움은 그 목적이 되게 불분명합니다. 뭘 하겠다는 건지가 불분명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길 지나가면서 아무나 붙잡고 이더리움은 뭘 하려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무나 붙잡고. 그러면 열이면 열 다 다른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역으로 그럼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제3자가 없는 개인 대 개인 간 가치 전달의 네트워크다. 요겁니다. 요거. 디지털 골드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범주예요. 사실상. 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발행 주체가 없는 그냥 땅에 묻혀있는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캐내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있다라고 하고 투자 자산이 되는 거듯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발행하는 주체가 없고 컨트롤하는 주체가 없는데 이게 개인 대 개인 간 마치 현금을 주고받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이런 게 가능해진 거예요. 인류 최초로.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원래 이런 게 불가능했던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최초로 가능해졌고 이게 유일하게 가능한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이더리움이 마치 이게 될 것 같이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중앙화된 주체가 존재를 하고 창시자가 존재를 하고 그 창시자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들이 이더리움의 물량이나 발행 스케줄이나 앞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될 건지 방향성을 다 정하고요. 탈중앙화된 형태로 민의를 모아서 이렇게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만든 그 창시자 몇 명이 아직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블록체인을 썼다라고는 하지만 이더리움과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알트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중앙화된 의사결정 주체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비트코인과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비트코인과 나머지의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차이가 좀 존재하네요. 그렇죠. 네, 조금 더 뭐 자유에 더 가까운 개념이 좀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중앙화된 주체가 있으면은 그게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고 어떤 기술을 썼더라도 그 안에서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그렇죠. 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또 여쭤보실 수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또 요즘 많이 오르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내러티브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 가격은 뭐 10배, 100배도 오를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 투자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거는 거품이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합니다. 어디에나 무슨 자산에. 근데 그 거품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죠. 거품이 생겼다가 빠졌을 때 오랫동안 저점에서 머문 상태로 쭉 행보를 하면 그거는 폰지 사기였을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옛날에 네덜란드 튤립 버블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더리움 차트 모양이 진짜 그래요. 크게 올랐다가 2021년에 떨어지고 나서 지금 계속 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내러티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은 기업들이 산다 이런 내러티브가 없었으면 자체적인 어떤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가 가능한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전고점과 전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사업가는 명확하게 내 서비스가 고객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객의 삶을 단 1%라도 개선시키는지 이거를 주안점으로 놓고 보는데 그걸 이제 퍼스트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그 퍼스트 프린시플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타겟 고객층을 찾은 서비스고요. 이더리움은 그 타겟 고객층을 못 찾은 서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끌어올려 줘야지만 올라가는 그런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올해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 모으면서 사실 드는 생각이 있는데 이건 비트코인을 조금 이제 주변에서 모으시는 분들의 공통된 고민인데 그럼 비트코인은 도대체 언제 팔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이 비트랑 이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다 언제 팔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많은 트레이딩을 해봤고 위험한 투자를 해봤는데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상승장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많이 올랐다. 전 고점 대비해서 뭐 6배, 7배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수익이 낮다라고 생각하고 팔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그 상황이 왔을 때 진짜로 팔 수 있느냐 한번 본인한테 정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렵거든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가 팔면은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경험도 하셨을 거예요. 이 상승장의 비이성이라는 거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많이 올랐지 싶어가지고 팔면은 희한하게 그때부터 막 더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 발생하는 게 바로 포모라는 거잖아요. 이 포모가 암호화폐 같이 급등락이 되게 심한 한 번에 뭐 며칠 만에 50% 떨어졌다가 막 70% 오르고 이런 자산이 이게 포모가 한 번 찾아오면은 진짜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비트든 이더든 다 똑같다. 이 비트는 그러면 언제 팔면 좋으냐? 저는 제가 돈이 필요할 때 팔아요. 명확하게 비트코인이 저한테는 약간 그런 거죠. 적금 계좌 같은 거예요. 거기에 계속 돈을 불입하는 용도로 쓰는 어떤 적금 계좌고 살다 보면 진짜 많은 일이 생겨요.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고요. 갑자기 아파요. 병원비가 나가거나 뭐 그런 극단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려고 저축이라는 걸 하는 건데 그러므로 파는 시점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할 때 내가 내 스스로한테 투자를 해야겠다. 어학연수를 좀 가야겠어. 그러면은 팔 수 있는 거고요. 와이프가 우리 침대 좀 바꾸자. 침대 진짜 오래 썼잖아. 침대 좀 바꾸자. 그러면은 생각해 봤을 때 아 그래 침대 바꿀 때 됐어. 그러면 그때 파는 거죠. 근데 어떤 타이밍을 보고 파는 거는 그게 비트든 이더든 저는 맞출 수 없다. 맞출 수 없다. 내가 파는 순간 더 올라갈 것 같고 내가 사는 순간 떨어질 것 같은 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보고 저조차도 하지 못하거든요. 저 자신을 보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인지 한번 면밀히 따져보시고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꾸준하게 모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쨌든 연초가 되면 올해 수익률을 어디서 뽑아낼까 고민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비트코인이 그 축에서 올해는 해볼 수 있겠다. 변동성이 좀 죽었고 제도 안에서 편입되어 있고 그러면 이번에 미국의 이제 401k에서 여기 이제 크립토 쪽에 돈을 이제 나입하는 법이 허용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작은데 제도권으로 막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법제화를 막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변동성 지수는 막 계속 내려오고 이런 모습은 결국 이제 위험 대비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상황이라서 저도 되게 올해가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샀다면 지금 뭐 나쁘지 않죠. 한 7, 8% 수익이 났을걸요. 비트코인이 아마 연초 대비. 근데 여기에서 이제 401k 같은 거는 어떻게 껴들어오는 거냐면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올해 투자하고 말 자산이 아니라 앞으로 20, 30년을 계속해서 쭉 가져가도 되는 자산이 되는 초입을 문을 열어주는 그런 첫 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401k는 퇴직연금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자금은 진짜 오랫동안 묶이는 자금이죠. 특히 이제 미국은 MZ세대가 이 연금 부자들이 막 속출하고 있어요. 그동안 10년 동안 부었던 사람들이 계산을 때려보니 막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금이 100만 달러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미국 주식시장에 다 이 퇴직연금이 들어와 있는데 S&P 500 지수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복리 수익으로 치면은 막 10배 막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지금 401k 자금이 한 9조 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에 47%가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47% 거의 절반이잖아요. 아마 많은 부분이 비트코인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많이 한 20% 이상은 그래도 비트코인을 가져갈 거로 보고요. 그러면 9조 달러에서 20%면은 그것만 1.8조 달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총이 2.4조 달러인데 상당히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규모에 필적할 만한 규모의 자산이 401k에서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수적으로 20%로 잡았는데도. 그래서 앞으로 20, 30년 동안 묶일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그렇게 거대하게 들어오는 거니까 동강님께서 분석하신 대로 변동성이 지금 낮다. 근데 가격은 스멀스멀 오른다. 변동성이 이제 이렇게 낮은 상태로 앞으로 더 지지선이 강하게 받쳐지면서 가격이 스멀스멀 오를 수 있는 토대가 더 마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타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상승장의 끝에 왔다라고 판단하고 단타 치고 팔고 또 내려가면 더 사고 이런 것도 좋지만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올라가 있을 거면은 안 팔고 모아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이제 하나의 이벤트였던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2,100만 개가 정해져 있잖아요, 발행량이. 그죠. 그랬을 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사모으고 있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글로벌 전체에서 기업 재무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이게 유행이잖아요. 그랬을 때 소수가 이걸 비트코인을 많이 점유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 많은 공격들이 항상 있는데 비트코인을 비난하는 공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공격 포인트예요. 희소성. 이게 장점도 되지만 충분히 많은 양이 없어서 결국 소수가 독점하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자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요게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은 반드시 양이 증가해야 된다라고 믿게 된 게 결국 가장 큰 원인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돈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세상에 산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한 닉슨 쇼크 이후로 치면은 한 70년 정도 된 거고요. 그거보다 더 쳐서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로 보면은 이제 한 90년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만 우리가 신용화폐, 팽창하는 신용화폐 세상에서 살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너무 큰 경제적인 성장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돈의 양은 늘어나야 되라고 사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1930년대 전에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우리는 근본위제에 살았어요. 1970년대 이전으로 보면은 사실상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길게 보면은 뭐 1000년 이상을 우리는 근본위제에 살았단 말이에요. 즉 통화의 양이, 돈의 양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 더 오래 살았고 그때도 엄청난 인류는 엄청난 번영을 이뤘습니다. 중요한 건 돈의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GDP, 부가가치가 증가하느냐. 그 부가가치를 담을 그릇이 돈이에요. 이 그릇의 크기가 늘어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부가가치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릇 안에 담기는 부가가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부가가치의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릇도 같이 커져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그걸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이제 희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을 구매하는 기업들과 뭐 정부와 아니면 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그러면 비트코인 고래로 남을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인류사는 그런 식으로 경제가 발전해오지 않았어요. 우리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보세요. 삼성전자 하나 제외하고 2위에서 10위까지 순위가 수시로 바뀌거든요. 지금 방산주가 10위권 안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나요? 1년도 안 되지 않았나요?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건 없다. 대마불사라는 말은 이론상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사실상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그렇죠. 지속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MSTR이 지금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계속 62만 개 혹은 그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거냐? 평생 동안 안 될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 제가 응원합니다만 그도 사람이고 그도 실수할 거고 그도 어떤 일이 발생하면 비트코인을 팔아야 될 거고 거의 이거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요. 그 시간 문제일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래, 기업, 기관, 뭐 정부, 비트코인의 손바뀜은 계속해서 주체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거고 영원한 고래는 없다. 지금 내가 비트코인이 없다 그래서 수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저 고래들이 내 비트코인을 다 가져간다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돌고 돈다 돈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라도 더 모으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차라리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비트코인이 어느 시기에 가장 위기를 맞을까? 통화주권을 흔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각국에서 규제를 한다거나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최악의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상상해볼 수 있죠. 일단 가장 요즘 많이 핫했던 주제가 양자 컴퓨터지 않습니까? 결국 코드로 이루어진 디지털 원장,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킹할 수 있다면 이제 당연히 더 이상 신뢰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컴퓨팅 파워로는 도저히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깰 수가 없지만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면 이게 실현될 수 있어요. 계산에 14년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푼다. 이런 이제 이론이니까.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지금 뭐 구글 윌로우 칩이나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새로운 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현실화가 뭐 앞으로 4, 5년 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다 그냥 오류 정정되지 않은 큐비트만 가지고 계산을 해내는 수준이거든요. 오류 정정되지 않은 큐비트는 쓸모가 없어요. 상용화가 불가능합니다. 초전도체 같은 거군요. 초전도체 같은 거죠.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예시 문제를 내고 이론상으로 이 정도의 컴퓨팅 파워면 풀 수 있다지 실제로 그게 상용화되어서 가동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 1초면은 연산이 멈춰버리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뭐 1초 만에 연산이 꺼져버리는 그런 컴퓨터를 뭐하러 쓰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단 한 개의 오류 정정된 큐비트도 존재하지 않는다가 팩트예요. 그러므로 이런 상용화 가능성조차 아직 없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해킹을 논의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걱정될 만한 부분은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돌아온다 이런 것도 하나가 있어요. 100만 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자기 지갑에 놔두고 떠났다라고 알려져 있고 만약에 이분이 돌아와서 자기 비트코인을 시장에다가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단순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떠나서 사토시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만으로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는 순결성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비트코인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개인의 영향력으로는 상당히 많이 벗어났거든요 이미. 그냥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우리가 스스로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 하나의 생물 같은 거예요. 유기체 같은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은 더 잘 성장하는 거고 우리가 관심 없이 내팽겨두면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땅처럼.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돌아온다 한들 심지어 비트코인을 판다고 한들 뭐 큰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돌아와서 비트코인을 팔면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바이 더 딥을 할 것 같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코드에 대한 변경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채굴 파워를 예전처럼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려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의미 없는 질문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알겠지만 장단기적으로 어제 연말 그리고 내년 이맘때를 바라봤을 때 비트코인의 이제 위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아니요, 의미 있죠, 의미 있죠.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이 계단식 상승을 해오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횡보,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지금 뭐 전고점이 12만 5천 달러가 이제 됐죠. 15만 달러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안정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뭐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한 차례 인하도 거의 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고 네. 이제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 보여가지고 연준의 정책 기조가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틀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그냥 면전에 대고 막 기준금리 내려라 막 이러잖아요. 차기 연준 후보를 막 거론하지를 않나. 네. 그래서 정책 기조 자체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빨리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오냐 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9, 10, 11, 12, 4개월 남았는데 이 4개월 짧은 시간 동안 증시와 비트코인이 다 막 불장을 막 올라간 다음에 내년 초에 다시 떨어지고 요거는 너무 급격한 예상인 것 같아가지고 증시도 뭐 계속 신고점 조금씩 넘으면서 가듯이 비트코인도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15만 불을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근데 내년 되면은 더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사람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오면서 거품이 쌓이고 그러다 폭발적인 상승장이 나오고 또 이제 한 차례 큰 조정이 오면서 윈터, 겨울이 또 찾아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여름쯤 되면은 제가 이제 다른 채널에 나가서도 많이 얘기했던 거긴 한데 50만 불도 갈 수 있다. 네. 50만 불도 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미리 사과드리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세게 지르는 이유가 있어요. 다들 비트코인이 하도 지지부진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한 요 정도 올라가다가 한 15만 불에서 마무리되고 내려올 거야.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전문가분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인간의 심리는 언제나 반복된다. 과열이 항상 찾아오고 거품이 쌓이다가 그게 엄청난 비이성을 낳고 꺼지는데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저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쪽 암호화폐 쪽의 투자 심리를 막 이렇게 밀접하게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백 대표님은 아마 이제 7년 정도 실제 코인을 언에 계셨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 과거의 7년과 현재를 대조했을 때 현재의 투자 심리는 100에서 이제 국내 기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에 올라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2021년 전 상승장과 비교하면은 한 30-40% 수준인 것 같아요. 절반도 아직 오지 않은 게 확실해요. 네. 왜냐면 그 2021년에는 드립들이 진짜 많이 난무했어요. 디파이, 네. 그 다음에 웹3, 메타버스, NFT. 아마 외계어 말하나?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암호화폐 시장을 2년 동안 계속 올라가게 만든 핵심 키워드들이었어요. 네. 드립들이었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요. 네. 그 드립들이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 뭐 이런 거. 이건 제 입장에서는 드립이거든요. 연말 엑시트 전략을 세우는 기관 투자자들의 내러티브 형성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수익률을 위한. 수익률을 위한. 이런 게 계속해서 빵빵 나와줘야 돼요. 근데 아직 많이 안 나오는 거 보면 그래 한 과거 상승장이 한 30%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더 나오겠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연말로 가면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막 급격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내년 정도는 돼야 더 영글어서 이제 막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이 막 나오고 뭐가 있었어요? 또 막 생각해 보면 강아지들의 DNA를 블록체인에 담아서 그것을 견주에게 코인으로 발행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때 당시엔 그게 또 미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나올 거예요. 네. 이번 시즌의 버전에 그런 게 나올 거라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 슬슬 상승장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의 관점에서 오히려 과거의 비트코인의 상승은 급격하겠지만 급격한 하락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상승의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위로 닫으신 것 같고 대신 아래로도 어느 정도 닫으셨는지 변동성 최대 하락폭 같은 거. 지금 지지선이 너무 명확해요. 10만 불. 비트코인이 7만 불대에서 10만 불까지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작년 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바로 10만 불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손바뀜이 시작이 됐어요. 사실 지난 15년 동안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있었던 이 고래들이 10만 불이라고 하는 가격을 딱 타겟으로 놓고 있었다는 게 그때 많이 증명이 됐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8년 동안 안 움직인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이동했다. 10년, 11년, 15년 지갑도 움직이고 막 이제 이러는 거죠. 그 지갑이 움직인 가격 언저리가 다 10만에서 11만 불대에서 많이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그 자금들은 기관들이 소화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리고 기업들.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요즘 워낙에 핫하다 보니까 이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데 10만 불, 11만 불대에서 나오는 매물들을 이들이 다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되게 좋은 현상인 게 이게 그냥 다른 개인이었으면 또 언제든지 매물로 나올 수 있는데 좀만 가격이 오르면 그렇죠. 이 기업들은 사실 더 장기 롱텀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넥스트 15년을 이제 지지선을 강력히 형성해줄 고래가 비트코인을 10만 불, 11만 불 언저리에서 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큰 가격 상승이 있고 또 떨어져도 한 10만에서 11만 불 선에서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고 과거의 경험들을 토대로 의견들을 주셨는데 좀 솔직한 의견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모셔가지고 젊은 친구들 저 포함해서 많이 이야기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면서 말하지 못해서 네. 진짜 그런 느낌이 든 건지 저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진짜 젊은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저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네. 아니지만 영한 에너지가 흐르는 가운데 투자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네. 되게 저도 기운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비트코인은 뭐 여러 세대들한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특히 젊은 세대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달 말에 홍콩 컨퍼런스에 가서 고맙게도 네. 연사로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네. 거기에서 전할 얘기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나 홍콩같이 선진국 및 중진국에 사는 중산층 국민들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꾀할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30, 40대, 뭐 20, 30대 젊은 분들은 비트코인에 관심 좀 가지시고 공부하시고 조금이라도 단돈 10만 원어치라도 사보고 네. 관심이 가게 되면 공부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수량을 늘려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믿음이 더 필요할 때 대표님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안녕. 안녕.